아버지 접니다. 아들이에요. 그 전화를 받은 순간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은 29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1998년 여름 군 제대하고 석 달 만에 오토바이 사고로 떠났습니다. 장례도 치렀고 화장도 했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제가 매년 명절마다 아들 생일마다 찾아가는 그곳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속 그 남자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들이 어릴 때만 쓰던 세상에 저와 아들만 아는 별명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살아있어요. 그때 사고 나서 기억을 잃었었어요. 26년입니다. 26년간 저는 아들 없이 살았습니다. 아내마저 5년 전에 떠나고 빈 아파트에서 혼자 아들 영정 사진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26년간 품어온 그리움이 그날 저를 덫에 걸리게 만들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을 뻔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제 이름은 박종호, 올해 나이 72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서 38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4년에 정년퇴직한 사람이에요. 평생 교단에 섰습니다. 1976년에 첫 발령을 받아서 2014년까지 딱 38년을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담임을 맡은 학생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졸업식 때마다 아이들이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들을 아직도 상자에 모아두고 있어요. 교사 월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살았어요. 담배도 안 피웠고 도박도 안 했고 월급 들어오면 생활비 빼고 꼬박꼬박 적금을 넣었습니다. 덕분에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았고 지금은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10만 원씩 들어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도는 됐어요. 아내 영순이와는 1978년에 결혼했습니다. 같은 학교 영양사였어요. 학교 급식실에서 처음 만났는데 국을 떠주는 손이 예뻐서 반했습니다. 결혼하고 이듬해에 아들 준호가 태어났어요. 우리 부부에게 준호는 전부였습니다. 늦게 본 아이라 더 귀했어요. 제가 38배 본 아이였거든요. 준호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웃음이 많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어요. 공부를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준호는 착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교사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라고들 했는데 저는 그게 그 아이의 본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갔어요. 1996년 1월에 입대해서 1997년 12월에 제대했습니다. 제대하고 돌아온 날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군복 차림에 백팩을 메고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하던 그 목소리. 아내가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고 우리 셋이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1998년 여름이었습니다. 준호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면허를 땄어요. 오토바이 면허였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조심할게요.
그러더군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제가 학교 행사 때문에 늦게 들어왔는데 아내가 현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준호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트럭과 충돌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고요. 향년 29,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아내 영순이는 2019년에 췌장암으로 떠났습니다. 아들 잃고 21년을 버티다가 결국 먼저 갔어요. 임종 직전에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나 먼저 가서 준호 만날게. 당신은 천천히 와. 그 말을 들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저 혼자 남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고 밥을 해도 먹을 사람이 저 혼자고 텔레비전을 봐도 같이 웃을 사람이 없었어요. 공주 시내의 32평 아파트. 방 3개짜리인데 제가 쓰는 건 안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방은 아들 방, 그리고 아내가 쓰던 방. 그대로 놔뒀어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2024년 3월 7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경로당에 갔다가 점심 먹고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안 받으려다가 혹시 은행이나 관공서일 수도 있으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개개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준호가 죽은 지 26년이 됐으니까요. 아버지, 접니다. 준호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장난 전화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아버지, 저 살아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누구예요?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별명 종호바위 맞잖아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바위처럼 듬직하다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종호바위. 그건 준호만 쓰던 별명이었어요. 준호가 초등학교 때 제가 운동회에서 아빠 달리기를 했는데 꼴찌를 하고도 웃으면서 뛰는 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바위 같아. 느리지만 절대 안 넘어져. 그 뒤로 집에서 저를 종호 바위라고 불렀어요. 세상에 그걸 아는 사람은 저와 아내, 그리고 준호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준호 손바닥을 때린 이유. 친구 돈을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라고 했는데 제가 안 믿어서 맞았다고요. 맞습니다. 그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빌린 거였고 저는 준호에게 사과했습니다. 군 입대 전날 같이 간 국밥집 이야기도 했어요. 공주 시내에 있던 원조 소머리 국밥. 준호가 군대 가기 전에 그거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국밥 2그릇 시키고 소주를 한 잔 나눴어요. 그때 준호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저 군대 잘 다녀올게요.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그 국밥집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2005년쯤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남자는 준호가
몰래 키우던 강아지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뭉치. 중학교 때 길에서 주워온 믹스견이었어요. 저와 아내가 모르게 베란다에서 몰래 키웠는데 결국 들켰습니다. 그때 준호가 울면서 뭉치 버리지 마세요. 그러던 모습이 생생해요. 결국 키우게 해줬고 뭉치는 12년을 살다 갔습니다. 아버지, 그때 사고 났을 때요. 제가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갖고 있었어요. 친구거였는데 병원에서 그 이름으로 등록이 됐대요. 기억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26년이 지나서야 기억이 돌아왔어요.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잃은 걸 다시 찾을 기회가 오면 이성보다 그리움이 먼저 움직입니다. 26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남자와 계속 통화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전화가 왔어요. 1시간씩, 2시간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 어릴 때 이야기, 학교 다닐 때 이야기, 군대 이야기. 그 남자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을 해야 했어요. 냉정하게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6년간의 외로움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준호일 수도 있잖아. 기적이 일어난 걸 수도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3월 15일,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뵙고 싶어요. 집에 가도 될까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낯선 사람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다니.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3월 16일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9쯤 되어 보였어요.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딱 그 나이였습니다. 1969년생이니까요. 그 남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저는 그 얼굴에서 아들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눈매, 입술, 웃을 때 생기는 주름. 솔직히 말하면 닮지 않았어요. 준호와 닮은 구석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26년이 지났으니까, 사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닮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가 아버지, 배고파요. 밥 먹을 수 있을까요? 하길래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신라면에 계란을 풀어서요. 그가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준호 어릴 때 사진들, 학교 졸업 사진들, 군대 가기 전에 찍은 가족 사진. 그 남자는 사진을 보면서 아, 이때 기억나요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준호 방에서 잤습니다. 26년간 먼지만 쌓여있던 그 방을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기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니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건가? 밤새 그 생각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면서요. 죄송해요. 제가 곁에 없었던 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됐어.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26년 만에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 남자가 집에 온 지 닷새쯤 됐을 때였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저는 슬쩍슬쩍 질문을 던졌어요.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냥 옛날 이야기가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물었어요. 준호야, 너 어릴 때 아버지가 뭘 제일 싫어했는지 알아? 그 남자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술이요. 아버지 술 드시면 기분 안 좋아하셨잖아요. 틀렸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가끔 저녁에 소주 한잔 합니다. 제가 싫어한 건 담배였어요. 담배 냄새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 때 몰래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데 제가 엄청나게 혼을 냈거든요. 다른 질문도 해봤습니다. 군대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야? 그 남자가 대답했어요. 행군이요. 행군이 진짜 힘들었어요. 너 틀렸습니다. 준호는 행군은 잘했어요. 체력이 좋았거든요. 준호가 힘들어했던 건 사격이었습니다. 총 쏘는 게 무섭다고 했어요. 귀가 아프고 무섭다고요. 그래서 휴가 나올 때마다 사격 훈련만 없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과거 일, 그러니까 20년, 30년 전 일은 자주 틀렸어요. 하지만 현재의 저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었어요. 아버지, 연금이 매달 210만 원 들어오시죠? 농협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전화로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받으셨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말한 적 없는 정보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어디선가 들었겠지. 내가 말하고 잊었나 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옷 좀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 원을 줬어요. 아버지,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80만 원을 줘서 새 폰을 사게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이 좀 필요한데요. 생활비라며 100만 원을 줬어요. 한 달 동안 제가 그에게 쓴 돈이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쓰는 돈인데 아깝지 않았어요. 26년간 못 해준 게 있으니까 그동안 못 준 세뱃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4월 12일 밤에 왔습니다. 그 남자가 집에 온 지 거의 한 달이 됐을 때였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봤는데요. 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위험할 것 같아요. 갑자기 쓰러지시면 저도 곤란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도 곤란하잖아요.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저도라는 단어, 그게 이상했습니다. 아들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걱정돼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도 곤란하다는 말은 자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쓰러지면 자기한테 뭔가 불이익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그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요.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면 어떨까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제가 관리할 수 있게요. 통장도 제 이름 추가해 놓으면 편하잖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사람은 아들이 아니다. 이건 재회가 아니라 접근이다. 처음부터 노린 거다. 내 퇴직금 1억 8천만 원, 연금 210만 원, 시가 4억 원짜리 아파트. 그걸 노리고 접근한 거다. 과거 질문에 자꾸 틀렸던 것, 현재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한 달간 조금씩 돈을 뜯어갔던 것,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 사기꾼이다. 죽은 아들을 사칭해서 외로운 노인에게 접근하는 사기꾼이다.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피곤하니까 오늘은 자자.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제 자신이 한심해서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26년간 품어온 그리움을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남자가 한 모든 행동이 떠올랐어요. 울먹이며 아버지 타던 연기, 라면 먹으면서 맛있어요. 하던 미소,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하던 거짓말, 전부 다 연기였습니다. 내 아들을 팔아먹는 연기.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준호가 진짜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 슬펐고, 제가 속았다는 사실이 분했고, 죽은 아들 이름이 사기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좀 나갔다 올게. 경로당 모임 있어서.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버지, 다녀오세요, 했어요. 그 얼굴을 보는데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집을 나서자마자 공주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제 아들이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사기꾼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전화가 온 것부터 집에 온 것, 돈을 준 것, 어젯밤 공동명의 이야기까지 전부요. 경찰이 먼저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제 아들 박준호의 사망 기록을 조회했어요. 1998년 8월 15일 교통사고, 사망. 공주의료원에서 사망 확인. 화장 후 공주추모공원 안치. 모든 기록이 일치했습니다. 제 아들은 분명히 그날 죽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 사진을 찍어와서 경찰에 보여줬어요. 며칠간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이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조회를 해봤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 동일 수법 전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 남자의 실명은 김태욱, 47세,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죄명은 사기, 사문서 위조, 절도, 전과 사범이었어요. 경찰이 설명해줬습니다. 이 사람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타깃을 정해요. 혼자 사는 노인, 특히 자식을 잃은 노인을 찾습니다. 부고 기사, SNS, 지역 커뮤니티를 뒤져서 정보를 수집해요. 요즘은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많이 떠돌아다니거든요. 그 다음 죽은 자녀에 대한 정보를 모읍니다. 졸업 앨범, 동창회 카페, 옛날 신문 기사 같은 걸 찾아요. 충분한 정보가 모이면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접니다. 살아있어요. 경찰에 따르면 김태욱은 이 수법으로 이미 3명의 노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대전에 사는 78세 할머니. 교통사고로 죽은 딸을 사칭해서 접근 3억 2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두 번째는 천안의 81세 할아버지. 심장마비로 죽은 아들을 사칭해서 2억 5천만 원. 세 번째는 세종시의 75세 할머니. 암으로 죽은 딸을 사칭해서 2억 1천만 원. 총 피해액이 8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네 번째 타깃이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속아 넘어갔다면 아파트 4억 원과 퇴직금 1억 8천만 원, 그리고 연금까지 전부 빼앗겼을 거예요. 6억 원 가까운 재산을요. 경찰과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제가 모르는 척하고 그 남자를 유인해서 현장에서 체포하기로 했어요. 4월 15일,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생각해봤는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아파트 공동명의로 하고 통장도 정리해야겠어. 내일 은행 가자. 그 남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탐욕의 빛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들은 저런 눈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저를 볼 때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존경과 사랑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남자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먹잇감을 보는 포식자의 눈이었어요. 4월 16일 오전 10시, 저는 그 남자와 함께 농협 공주지점으로 갔습니다. 은행 안에 들어서자 대기번호표를 뽑았어요. 그 남자가 옆에서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했겠죠.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가려는 순간 양복 입은 두 남자가 다가왔어요. 김태욱 씨 맞습니까?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아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 남자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늙은 게 뭘 안다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식 잃은 사람은 바보가 되지 않는다. 그 남자는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은행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수군거렸지만 저는 그냥 은행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4월의 따뜻한 바람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을 잡았다는 통쾌함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 한 달간의 행복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경찰에서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욱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상습 사기죄에 고령자 대상 범죄 가중 처벌까지 적용됐습니다. 이전 피해자 3분에게 떼돌린 8억 원 중 일부는 회수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돌려받지는 못했대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그리움은 사람을 눈멀게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클수록 더 쉽게 속습니다. 사기꾼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그리움을 팝니다. 믿고 싶은 마음을 이용합니다. 둘째, 그리운 사람일수록 더 차갑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저도 처음부터 의심했더라면, 신분 확인을 요청했더라면,
DNA 검사를 제안했더라면 한 달이나 같이 살지 않았을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혼자 사는 노인은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외로움이 방어력을 낮춰요. 주변에 상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 속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경찰이나 주변 사람에게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 납골당에 더 자주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던 걸 이제는 매주 갑니다. 납골당 앞에 서서 말을 걸어요. 준호야, 내 이름으로 또 누가 나를 속이려 했다. 어떤 나쁜 놈이 널 팔아먹으려 했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안 속았다. 끝까지 안 속았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돈을 원하지만 파는 건 돈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움을 팝니다. 희망을 팝니다. 믿고 싶은 마음을 이용합니다. 아버지, 접니다. 어머니, 살아있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운 사람이 돌아왔다고 하면 빗보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요청하고 DNA 검사를 제안하고 경찰에 문의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72년을 살았어요. 그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전쟁 후의 가난, IMF 외환위기, 아들의 죽음, 아내의 죽음. 그 모든 것을 버티고 살아남았습니다. 사기꾼 하나한테 쓰러질 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연로하시고 혼자 계실 수 있고 외로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할 뿐이에요. 자주 연락하시고 어떤 연락이 왔는지 물어봐 주시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 주세요. 그게 부모님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부모님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면 그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진화된 수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AI 음성 복제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가족 목소리로 전화를 거는 사기. 들어보셨나요? 그 무서운 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